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추워지는 날씨에 야외 영업을 해야 하는 레스토랑의 영업을 돕기 위해 총 $1,000,000의 기금 조성을 승인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앞으로 2, 3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안에 머무르도록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코로나19 대처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가 잇따라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5만 명씩 나오면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이어가면서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의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한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의료 단체들이 대유행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규모가 심각한 가운데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경각심이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주차 위반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부활하겠다는 주민 투표가 부결되며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80대 한인 노인이 주차를 하던 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아 한인회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한인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철회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저조한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소비 부진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2도로 기상청 예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한국행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 여행 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준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오렌지 카운티가 퍼플 티어로 전환돼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면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식당 업주들의 야외 영업을 돕기 위해 업소당 $1,0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로컬 뉴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가준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오렌지 카운티가 퍼플 티어로 전환돼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면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식당 업주들의 야외 영업을 돕기 위해 업소당 $1,0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7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레스토랑의 야외 영업을 돕기 위해 총 $1,000,000의 기금 조성을 승인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제활동이 다시 제한되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야외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식당에 히터, 램프, 캐노피 등의 장비 마련을 위해 각 레스토랑 업주들에게 $1,000가 무상 지원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16일 주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경제가 완화된 카운티의 경제를 다시 봉쇄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 주민들에게 집에서 검사가 가능한 테스트킷 제공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6일 뉴섬 주지사의 경제활동 제한과 비즈니스 영업시간 단축 검토 발표가 나오자 가주의 영업장들은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가주 요식업협회 대표 측은 업주와 직원들이 현 상황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책임만 진다고 주정부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 뿐만 아니라 LA 통합교육부 측도 쇼핑몰은 제한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대면 수업을 금지하는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16일 가주정부의 결정으로 남가주의 오렌지와 벤츄라를 비롯해 28개의 카운티가 경제활동이 제한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코로나19 대처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가 잇따라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5만 명씩 나오면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노스다코타주에는 모든 실내 영업장과 공공장소,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야외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I think we should have had a mandate a couple months ago to slow this thing down. I kind of feel like if he did it earlier, maybe we wouldn't have as many cases. 10명 이상의 실내 모임을 금지하고 밤 10시 이후에 음식점이나 술집의 영업을 금지한 주 정부의 조치도 부족하다는 현직 시장의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We need to do more if the measures aren't successful, and the situation is very dire. 현지 시간 어제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1,126만 명에 신규 확진자는 1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째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일주일간은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5만 명씩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는 7만 3천 명으로 집계돼 코로나19 사태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중부 지역은 넘쳐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his morning, ICU beds are pretty tight. We don't have any in our facility here, and we only have a few left in Fargo. 아이오와주의 경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 응급 헬기 출동 횟수가 3배나 늘었습니다. 현재 미국 각 주들은 자체적인 기준으로 모임이나 실내 영업에 제한을 두거나 마스크 의무 착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CNN은 최소한 13개 주가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한 규제를 발표했거나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실종된 가운데 주정부의 더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급에 한 단계 더 접근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백신 안전성 데이터를 식품의약국에 제출할 예정이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안전성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화이자가 증명해야 할 마지막 과제 중 하나입니다. 블라 CEO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2달 동안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모니터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블라 CEO는 여전히 밝혀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면서 백신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하는지를 아직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라 CEO는 긴급 사용 승인을 언제 신청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규모가 심각한 가운데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경각심이 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은 코로나19 위험에도 마스크 미착용과 대중모임 자제 거부 등 각종 조치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온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지지층의 52%가 직접 대면 모임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 40%에 비해서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화당 지지층의 45%는 여러 명이 모인 실내 식사가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달 조사보다 8%포인트 늘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지층의 87%는 직접 대면 모임이 매우 위험하다고 답해 지난달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39%는 실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역시 39%는 지난주에 친구나 가족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외식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약 40%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응답자의 61%는 최소 90%의 효과가 있다는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파이자가 지난 9일 자사 백신이 90%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힌 직후인 13일에서 16일 사이에 실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이어가면서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의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한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의료 단체들이 대유행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병원협회, 미국 의사협회, 간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록적인 수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정권 이양 절차 지연이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며 대유행 대응에 대한 정보를 인수위와 공유하라고 요구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자산 추가 배치를 계획하기 위한 치료법, 검사용품, 개인보호 장비, 인공호흡기, 병원 침상 규모와 인력 가용량 공급의 실시간 데이터 및 정보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전략 비축량의 보급품 정보, 백신과 치료제 가속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워프스피드 작전,
의약품 보급 계획은 환자를 돌보는 능력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전략 계획 연소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공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혼란스러운 정권 이양은 현재 진행 중인 비상사태로 인해 이미 혹사당하고 있는 보건산업과 인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 예정인 바이든 당선인은 대유행 정점 속에 새 행정부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며 정권 인수 작업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소수인종을 우대하겠다는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부활하겠다는 주민투표가 부결된 것은 아시아계와 라틴계의 대대적인 이탈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소수계 우대 정책 부활한 주민투표는 찬성 43%대 반대 57%로 부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도한 소수계 우대 정책 부활에 아시아계가 반대한 것은 대학 입학과 관련한 내용 때문이라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미국 내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난 편인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수계 우대 정책이 부활하게 되면 오히려 대학 입학의 문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입학 사정에 인종적인 요인이 고려되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종 그룹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라틴계에서도 소수계 우대 정책 부활안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소수계 우대 정책을 펴면 소수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랬던 민주당의 계산 착오는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됐으며 공화당이 반사 이익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타운에서 80대 한인 노인이 주차를 하던 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알고 잘못 밟아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한인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 거주하는 87세 한인 남성은 어제 오전 9시 40분경 자신의 SUV 차량 옆좌석에 부인을 태우고 가든그로브 메디컬 센터에 가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건물 앞에 주차를 하려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차량이 한인회관 내 북카페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건물 안으로 절반쯤 처박히면서 북카페 유리 벽면이 크게 부서지고 당시 내부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인 김모 씨와 이모 씨가 부상을 입어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운전자와 동승했던 부인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소방국과 이날 사고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키는 한인 노인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한편 교통당국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가 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5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원격 진료로 알려진 화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휴메나 의료보험이 남은 한 해 동안 1차 진료와 원격 진료에 대해서 비용 분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먼저 주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속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방문 진료를 선택할 경우에 의료시설에서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진료실 소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직원들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등이 실시되고 있어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 방문이 필수가 아닌 경우 혹은 비응급 상황에서는 원격 진료를 택할 수 있는데 이때 전화 예약을 통해 네트워크 소속 의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 진료 전에 환자들은 복용하고 있는 약의 모든 정보와 이용하는 약국 정보를 준비하고 상처가 난 발진 등을 디지털 사진으로 촬영해 놓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휴메나 캘리포니아 전화 424-246-483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관련 보험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하는 줌 웨비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가주보험국 소속 보험교육 전문가 셀리 김 씨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웨비나는 무료로 참여를 원하는 업주들은 전화번호 805-863-8902 혹은 이메일 명kim@kyccla.org로 신청하면 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주차 위반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시작돼 보건당국이 Safer at Home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주차 위반 차량 단속을 지난 15일부터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재개된 주차 위반 단속에는 거리 청소 위반, 소화전 및 비상통로 봉쇄 위반, 만료된 차량 등록증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주차 위반으로 레드 태그가 붙은 차량에 대해서는 72시간 내에 견인 및 압수 조치도 재개됐다고 카운티 측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철회가 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해온 북부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위스콘신주의 경우 $790만 이상을 내야 해 포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개표를 두고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이 있는데요. 개표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면서 집계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것인데 1심과 연방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우편투표 기한 연장과 개표 규칙 준수 등에 초점을 맞춰 제기한 20여 건의 소송이 대다수는 이처럼 기각되거나 패소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는 핵심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낸 소송과 관련해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는 핵심 주장을 포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대신 일부 투표용지가 참관인 없이 집계됐다면서 개표 과정의 결함을 주장하는 쪽으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사기가 만연했다면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 제기한 소송 4건은 스스로 취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가 줄줄이 발을 빼는 것도 이른바 대선 뒤집기 시도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재검표는 일단 돈 문제가 걸림돌인데요. 당장 내일로 신청 기한이 다가온 위스콘신주의 경우 재검표를 위해서는 $790만, 우리 돈으로 87억 원가량을 선불로 내야 합니다. 위스콘신주 법은 1%포인트 이하의 차이로 질 경우 패배한 쪽이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0.6%포인트 차이로 진 만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0.25%포인트 이하로 패배했을 때는 주에서 재검표 비용을 대지만 그보다 격차가 클 때는 신청한 쪽에서 선불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가 재검표 요구를 공언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 수백만 달러를 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캠프가 대선 다음 날부터 소송과 재검표 등에 대비해온 모금도 신통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각종 수사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바이든 당선인이 분열 초래를 우려해서 트럼프 대통령 수사를 피하기를 희망하지만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아 왔지만 내년 1월 퇴임하면 이 권한이 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한둘이 아닙니다.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보험, 금융사기, 탈세 등의 혐의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불륜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입막음에 돈을 줬다는 스캔들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칠 각종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퇴임 전에 셀프 사면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사안이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듭 지을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를 원하지 않는 것은 대선 이후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을 더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NBC는 전했습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7,300만 명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작용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 기간이 트럼프 대통령 수사로 인해서 소모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참모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비서실장에 이어 백악관 참모진 9명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선 승리에 공을 세운 충성파 측근들이 줄지어 기용됐습니다. 포스트에 따르면 캠프 수석 전략가로 활동해온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측근인 마이크 도닐런이 선임 고문에 낙점됐습니다. 한편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스티브 리체티도 선임 고문으로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이던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비서실장을 역임한 측근으로 도닐런과 함께 바이든 당선인의 메시지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캠프 선대 본부장을 지낸 젠 오멜리 딜러는 부비서실장을 맡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 선대 본부장이었으며 오바마 재선 캠프에서 선대 부본부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흑인으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세드릭 리치먼드 하원 의원은 선임 고문 및 대외협력실장에 기용됐습니다. 캠프 법률 고문이었던 다마 레머스는 법률 고문이 됩니다. 이 또한 미국의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인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는 백악관과 지방정부 간 조율을 담당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을 내고 인선 명단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미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들은 이런 도전의 대응과 더 강하고 단합된 국가의 등장에 다양한 관점과 헌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주의 개표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2개 주의 관리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아리조나, 네바다주 관리들과 통화했다면서 이는 우편투표 서명 확인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표에 관해서 주 정부와 접촉할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편투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걱정하는 상원의원으로서 어떤 상원의원으로도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애리조나에서는 덕 듀시 주지사와 통화했으며 네바다주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제 공화당 소속의 조지아주 브래드 레펜스버거 국무장관이 그레이엄으로부터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해서 논란이 불거진 뒤에 나왔습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철회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낸 소송과 관련해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는 핵심 주장을 지난 15일 포기했습니다. 캠프 측은 대신 일부 투표용지가 참관인 없이 집계됐다면서 개표 과정의 결함을 주장하는 쪽으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유권자 사기가 만연했다면서 트럼프 지지자와 보수단체가 주요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 제기한 소송 4건은 전날 취하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는 몇 주 몇 건의 패소에 이어 나온 것으로 선거가 조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사들이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가 줄줄이 발을 빼는 것도 캠프의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소송을 맡았던 로펌 포터 라이트 모리스 앤 아서는 13일 수임을 철회했습니다. 한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개표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면서 집계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고 전날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나 지지자들이 우편투표 기한 연장, 개표 규칙 준수 등에 초점을 맞춘 20여 건의 소송을 냈지만 몇몇 작은 사건만 이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정작 이 사건을 떠안기 전에 소송이 선거 결과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진행 중인 불복 소송을 맡은 보수 성향 변호사인 마크 스커린지는 지난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아이하트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트럼프 캠프의 소송에 대해 내 생각에는 결국 소송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소송을 포함해서 바이든의 대통령 지위를 무산시킬 폭탄은 정말로 없다면서 트럼프 캠프의 소송은 힘겨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코린지 변호사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로펌 웹사이트에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성공적으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이 게시물은 이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공화당이 오늘 주디 셸턴 연방준비제도 이사 후보를 상원에서 인준하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내에 인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데다 의원 일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에 따른 격리 조치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가결 정족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CNBC에 따르면 셸턴 후보의 인준안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토론 종결 투표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47명, 반대 5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47석으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면 토론 종결 투표는 물론이고 인준안까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위주의 용호자인 셸턴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 인사로 지목되면서 공화당 일부 의원이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인 민 럼니, 수전 콜린스, 러머 알렉산더 의원 등 3명은 인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공화당이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0명의 찬성표를 얻는다면 표결은 50대 50 동수고 이 경우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인준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표결에 공화당 척 그레슬리, 릭 스콧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탓에 참석하지 못해 차질이 생겼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토론 종결 표결의 부결이 확실시되자 자신도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는 상원 표결 절차 규정상 향후 인준을 추진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11월 3일 선거에서 당선된 상원 의원이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데 애리조나주의 경우 상원 의원이 기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공화당은 인준에 대해 필요한 50명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 전에 인준안 표결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공화당 의원 2명이 그때까지 복귀할지 분명치 않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에는 상원의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추가 철수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각각 2,500명으로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는 철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강행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4,500명, 이라크엔 3,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각각 2,000명, 500명을 철수시켜 2,5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This is consistent with our established plans and strategic objectives, supported by the American people, and does not equate to a change in U.S. policy or objectives. 밀러 장관 대행은 지난 몇 달 동안 안보라인과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추가 철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추가 철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해임 전 추가 철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기밀 메모를 백악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군 논의는 지난 9일 에스퍼 전 장관 경질 이후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빈자리를 충성파들이 채우며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밀러 대행은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am formally announcing that we will implement President Trump's orders to continue our repositioning.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국방 외교 분야에서 중대 조치를 잇따라 취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선택지도 그만큼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됐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언론 기고를 통해 김정남 피살 뒤 그 아들을 미국 정보기관인 CIA가 데려간 정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CIA가 데려갔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킴이 현지 시간 16일 미국 주간지 뉴요커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수키킴은 실제 김한소를 구출한 반북단체 자유조선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며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경작용제 공격으로 숨진 이튿날인 2017년 2월 14일
자유조선 대표 에이드리언 홍창은 김한솔의 도피 요청 전화를 받고 대만 타이베이에 단체 활동가를 보내 김한솔과 만나기로 합니다. 하루 뒤인 15일 오전 급파된 자유조선 활동가는 김한솔과 동생, 김정남의 아내 이렇게 3명과 공항에서 만납니다. 홍창은 김한솔 가족에게 한 국가가 당신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 일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라고 했지만 출국에 한 차례 실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이페이 공항에 미국 정보기관 CIA 요원 2명이 나타나 김한솔과 대화를 요청했고 김한솔은 요원 중 1명과 함께 네덜란드로 출국했습니다. 자유조선 활동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홍창은 네덜란드에 도착한 김한솔 숙소로 현지 변호사를 보냅니다. 김한솔이 난민 신청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그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키킴은 여러 관계자가 CIA가 김한솔 가족을 모초로 데려갔다고 말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에 누구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에 이낙연 대표는 본질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추 장관의 경우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윤 총장은 행위의 문제를, 추 장관은 태도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지 묻자 윤 총장 본인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추 장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옳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참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며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고 했습니다. 개각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보궐선거 공천과 대선 출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선 원론적 답변을 내놨는데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포착하는 건 오만이라며 공직자들은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되던 김해 신공항 사업이 결국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고 정부는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사업에 대해 11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김해 신공항 사업은 4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검증인은 우선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공항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주변 산을 깎아야 하는데 국토부가 이를 부산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악장애물의 물리 환경적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 범위 등을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건설 이후 시설 확장이 어려워 미래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발표 직후 정세균 총리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한때 반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국토부는 검증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증위 발표는 김해 신공항의 일단락이지만 또 다른 논란의 출발입니다. 검증위는 다만 정치권과 부울경 지역의 압박이 있었지만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발빠르게 가덕 신공항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KBS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검토됐습니다. 이후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고 후보지로 가덕과 밀양이 경쟁하면서 영남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가덕과 밀양 모두 아닌 김해 신공항이란 절충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매듭되나 했지만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실 검토도 가능하다는 발언 이후 다시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기. 영남권 신공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서둘러 가덕 신공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 신공항 지지 의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지난 11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 이어 어제도 가덕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해 신공항 재검토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경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과정을. 검증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답을 정해놓고 가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서 18년 동안 반복되는 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네, 건강과 생활 관련 소식 잠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운 음식을 자꾸 먹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일단 불닭이나 불쭈꾸미, 마라탕 같은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혀가 얼얼해집니다. 조금 있으면 입안 전체가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눈물과 콧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타임닷컴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매운 음식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운 음식을 먹는 건 눈물, 콧물뿐이 아니고 위장도 액을 분비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몸에 침입한 매운맛을 물리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자면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에 물을 뿌리듯이 우리 몸이 매운 양념을 씻어내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연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매운맛을 내는 것은 바로 캡사이신 성분인데요. 캡사이신 성분을 섭취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피부가 붉어지며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런 현상은 피부에 닿았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양리학과 교수에 따르면 이 때문에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바르는 크림에 캡사이신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캡사이신으로 화하게 자극을 받고 나면 고통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환부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매운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된다는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캡사이신은 심장과 대사 기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요.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감 속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2% 오른 41.4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0.2% 상승한 43.9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94.5%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희소식으로 중장기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틀째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단기 수요 부진 염려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 내린 1885.1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오늘 밤 그리고 내일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포근하고 온화한 날씨 보이는 오늘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비교적 맑은 하늘과 함께 밤 최저기온 52도에서 55도, 습도는 68에서 75%의 습도 보이면서 오늘 밤 9시까지 강한 바람주의보 내려졌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최저 55도, 밸리와 인랜드 52도, 해안가 68도, 산간지역 59도의 최저기온 전망되고요. 내일부터는 오전에 구름 끼고 흐린 하늘 보이다가 오후에 맑아지는 날씨 패턴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7, 8도가량 기온 더 내려가면서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LA와 내륙 지역 68도, 해안가 65도, 산간지역 55도의 낮 최고 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70도, 벌뱅크 71도, 놀스리지 69도, 토렌스 57도, 플러튼 69도, 얼바인 64도, 리버사이드 7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현주였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